부산을 대표하는 구조물로 탄생할 광안대교. 광안대교는 과연 해풍을 어느 정도나 고려해서 지어졌을까? 염분량 조사라는 것은 어떤 바다에 있든지 간에 염분량에 대한 해풍에 의한 염분량은 큰 필요성이 없는 거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그 기준이라는 것에 큰 차이가, 편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은 해수와 직접 접하는 부분에 더 엄청난 염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했기 때문에 해풍에 실려오는 염분의 양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고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을 얼마나 잘 세워놓고 있는가,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에 얼마나 충실한가일 것이다. 광안대교의 경우 해풍보다 극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해수에 대비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바닷물이 직접 영향을 주는 정도의 피해가 아닌 해풍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바닷물에 대해 완벽한 대책이 있으면 과연 바닷바람 정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바닷가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내륙에 비해 고장이 잘 나거나 녹이 빨리 쓴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녹이 생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다. 녹이란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처럼 하나의 자연 현상쯤으로 우리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녹슬면 바닷가는 본래 짠 기운이 많아 녹이 빨리 쓴다는 정도에서 늘 결론 내리고 만다. 그렇다면 바닷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녹이나 고장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가? 섬지방인 울릉도와 같이 해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에서 차량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내륙의 차량이라기보다도 뭐 새 차라도 여기 오면 금방금방 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해풍이 차량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죠. 섬지방은 아니더라도 늘 해풍에 노출돼 있는 지역에서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될까? 바다에서 짠물 수분이 이 테레비에 습기가 차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집하고는 전적으로 틀려요. 집에서 한 10년 쓸 거 여기 한 5년밖에 못 써요. 그렇다면 과연 해풍은 자동차 수명을 짧게 하고 가전제품의 고장을 잘 일어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걸까? 작업하다가 그 상처를 입은 곳에 헤엄 입자가 붙으면서 부식 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물론 작업 중에 아마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뒤에 이 페인트 밑으로 이렇게 부식된 흔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부식 현상이 그 페인트 밑으로 진전되면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헤엄 입자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의 MD-10이라는 전보 비행기가 있었는데 맥도날드 더글라스에서 제작한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기였어요. 근데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 도착하다가 착륙하다가 그 뒷날개가 그 해풍에 의한 부식으로 뒷날개가 떨어져 나가서 그 착륙하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그때 이 대기 부식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죠. 가전제품의 고장이나 자동차 부식 말고도 심지어 비행기 사고의 위험까지 해풍의 위력은 바다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 비상재난국은 해안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국가 주요 재난 상황 가운데 하나로 분류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부식의 중요 원인을 해풍이 실어 나르는 염분 때문이라고 규정 짓고 있고, 이것은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40년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라큐 센터의 실험 결과를 예로 들면서 바닷가에서 25m 떨어진 지점이 250m 떨어진 곳보다 무려 10배 정도나 부식이 빠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쿠리비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식 연구기관인 라큐 센터에서 해풍에 의한 부식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라큐 센터에서는 지난 193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70년 가까이 해풍이 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왔다. 그렇다고 실험이 결코 복잡한 것은 아니다. 바닷가로부터 25m 지점과 250m 떨어진 지점에 똑같은 금속 시험편을 갖다 놓고 해풍에 부식되는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한다. The more the wind is blowing off of the ocean onto your sample or your house, for example, the higher the winds and the more the wind is coming off of the ocean, the greater the corrosion rates. 우리를 놀라게 한 건 실험 대상이 단지 금속으로 만든 시험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물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다. 에어컨같이 외부에 노출되는 기기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바퀴의 휠, 심지어 위성 전화기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연구이긴 해도 바닷가가 내륙보다 더 빨리 녹슬고 고장이 잘 난다는 것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 해풍에 의한 부식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상당한 연구를 해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비는 나무에 묻어있는 염분을 씻어준다. 그러나 금속은 예외다. 금속은 원래가 공기나 물과 만나면 녹이 슬게 돼 있다. 이것을 썩는다 해서 부식이라고 한다. 아무리 강한 금속도 비에 젖고 햇볕에 마르면서 서서히 녹슬게 돼 있다. 그래서 부식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문제는 해풍이 실어 나르는 염분이다. 염분이란 놈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듯 염분은 쇠붙이를 만나면 파고들기 바쁘다. 일단 붙으면 떨어질 줄 모르니 찰떡궁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금속의 부식의 가장 큰 원인은 수분과 산소입니다. 부식은 보통 산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산소와 결합하는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하는 것은 그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바닷물이라든지 해풍이 있는 그런 해엄 입자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 산소와 물과의 결합 속도를 아주 가속시켜주는 것이죠. 산소와 수분 그리고 염분이 풍부한 곳에서 부식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바닷물 속보다는 비말대라고 해서 바닷물과 닿는 부분이 제일 부식이 심한 것이다.
그리고 해풍에 실려가는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보다 부식이 더 잘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단지 바닷가 지역인 내륙에 비해 녹이 빨리 쓴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해풍의 염분이 만들어내는 부식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전제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이나 다리 같은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현대 구조물들은 옛날 나무로 지은 초가집이나 기와집과는 기초부터가 다르다. 바닷가나 내륙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구조물 내부에는 철근이 들어가고 그 위에 콘크리트가 발라져 만들어진다. 해안가에는 상당한 숫자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고 철근은 해풍의 염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그 벽면에 와서 바다 그 해풍이 말이죠. 바닷물이 날라와서 이렇게 부닥치해 가지고 그 풍압위에서 자꾸 계속해서 불면 그 건물의 금이라든지 또는 그 빈틈 사이로 그 물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공을 아주 잘 해놨을 때는 몰라도 약간 부실하다든지 빈틈이 있으면 그를 섬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부식을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철근은 염분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은신처다. 부식이 일어난 곳에 일단 염분이 파고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피해를 더 많이 받고 계속 방치하다간 결국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미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플로리다주.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미국 내에서 가장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식이 심한 곳 가운데 하나다. 오른쪽에는 대서양, 왼쪽으로는 멕시코만이 있어 해풍이 양쪽에서 불어온다. 무더운 지역이라 습도마저 높다. 습도가 높은 곳은 낮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식이 더 빨리 된다고 한다. 거기다 태풍의 피해까지 자주 받다 보니 상황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해안가에 위치한 건물들 대부분이 해풍에 의한 부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해풍에 의한 부식 피해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다. No seawater coming here. This is in the parking garage. So the sea wind once comes in, it doesn't go out. Once it is coming from the vent, this is the vent to air it. It can be around anywhere, but then it condenses. It will become like a drop of water and sit there. Now, because this location was, the steel was too close to surface, it fell down. 가전제품 교체는 빈번한 일이다. 보통 5년을 못 간다. 콘도미니엄 같은 건물을 수리한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이곳 플로리다에서는 흔한 일이다. 플로리다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키웨스트 지역은 수많은 섬들이 다리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섬을 건널 때마다 두 개의 다리를 발견하게 된다. 한쪽 편은 근래에 생긴 것이고 다른 편은 예전에 만들어진 다리다. 이전에 지어진 다리들은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다. 오로지 사람들만 다니게 돼 있다. 차는 얼씬도 못한다. 자칫하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태가 더 심한 것은 아예 다리를 절단해 놓았다. 완전 통행 금지다.
부식이 심한 여러 다리 가운데 90년의 역사를 가진 다리 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해풍에 의해 오랫동안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루 이틀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100년 가까운 세월 줄곧 염분의 침입을 맞게 되면 제 아무리 강철이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형적인 해풍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풍 속에 들어있는 염분에 의해서 그 철교 부분들이 부식되고 그 다음에 상판에 있는 콘크리트에 그 염분이 침투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철근이 부식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콘크리트가 깨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진행됐던 전형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아마 허리케인이라든지 등등 폭풍우가 부를 때 바닷물의 어떤 그 입자들이 또 상부로 날아가서 영향을 좀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키웨스트를 연결하는 가장 긴 다리로 길이가 무려 7마일이나 된다는 세븐마일 브릿지를 비롯해 여러 다리들이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풍의 염분으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The 7-mile bridge, which is of course the longest of these, and several others begin experiencing corrosion-related problems only 6 or 7 years after construction. Cracking, spalling of the concrete cover due to corrosion of the reinforcing steel. The corrosion has continued and spread over time, and it's been a continual maintenance problem. 플로리다에서는 해풍으로 인한 피해가 중요한 화두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지어졌다지만 그 영광 뒤에는 부식 문제가 늘 뒤따르고 있었다. 부산 영도. 영도는 해안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섬이며 해풍의 영향을 사방에서 받는 곳이기도 하다. 영도 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부식 정도는 어떨까? 전위 측정이라 불리는 이 실험으로 건물의 부식 상태를 알 수 있다. 250, 300. 수치가 300 이하면 부식이 막 시작되려는 단계고 300에서 600 사이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600이 넘으면 많이 피해를 입은 상태다. 정상에서 제일 아래까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부식 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여기는 좀 490, 500 정도 나오죠. 그게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는 전위 측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영도 지역이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이지만 해안가에 가까울수록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해풍의 염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풍의 염분은 어디까지 날아갈까? 우리나라는 해풍의 염분량에 대한 연구에서 불모지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부산 지역에서의 염분량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먼저 해안으로부터 25m 떨어진 지점, 그리고 50m 떨어진 지점, 이어 100m와 250m, 마지막으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해풍의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금속 시험편을 설치했다. 이런 방법으로 부산을 총 4지역으로 나누었다. 각 지역별로 그리고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실제 염분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흔히 NaCl을 염화 나트륨 또는 염분이라 부른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종 상태이기도 하다. 이것을 분자 상태로 용해시키면 염소 이온이 생기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염소 이온이 금속과 직접 반응해 부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네 지역에서의 염소량을 알아보기로 했다. 해안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250m 정도에서도 염소 이온의 농도가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km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형적인 특색, 즉 섬이라는 특색과 그 나라의 그 풍속의 영향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염소 이온의 농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염소 이온이 부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국의 예를 들면서 250m 지점까지 해풍의 염분이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차츰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긴 했다. 하지만 지형에 따라 해풍의 염분량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같은 부산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풍속이나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해풍의 염분량 조사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확한 염분량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해풍의 성분이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부식 여부를 알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건물 속을 직접 파내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부식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해풍과 관련된 부식 연구가 더딘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구조물 속에 해풍의 염분이 침투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부식은 단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안 가까이 있는 2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한 건물이라도 해안가에 접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염분량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안 쪽에 접한 면에서 약 10cm 깊이까지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우리는 채취된 콘크리트 시료들을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식연구기관인 미국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교 부식연구센터에 의뢰하기로 했다. 우리가 시료를 채취한 것은 총 8군데. 이번에도 해풍 속의 염분, 그 중에서도 염소량을 측정하기로 했다. 채취한 시료만을 가지고 바로 염소량을 알 수는 없다. 적당한 용액 속에 넣어 용해시켜야만 그 속에 들어있는 염소량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염소 함량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1에서 3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3이 넘어가면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런데 시료를 채취한 8곳 가운데 4곳에서 3 이상의 수치가 나타났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의 실험이 모든 곳의 시료를 다 채취할 수 없었다는 것과 염분의 함량이 그나마 적다는 상층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해안 지역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해풍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할까?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안가에 짓는 건물들이 전혀 해풍의 염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풍의 염분량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구조물을 지을 때 전혀 염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바다모래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 염분량에 대한 규제는 있다. 하지만 해풍과 관련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축법 조항에 따르면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한마디뿐이다. 아직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구조물이 지어진 이후에 외부로부터 해풍에 의해서 침입되는 염분에 대한 그 피해 방지 대책은 시방서상에 보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환경에 적절한 기초적인 연구가 많이 따라 있지를 않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만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아직 정확한 실적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봅니다. 섬나라 일본은 해풍의 염분으로 발생하는 구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일본에서 해풍 피해가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동북해 지역.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작업이 막 진행되고 있었다. 기존의 다리는 해풍에 의한 염분 피해로 붕괴 우려가 있어 임시 방편으로 대비책을 세워놓고 지금은 새로운 다리를 짓는 중이었다. 이번에는 상태가 좀 더 심각했다. 염분이 완전히 안으로 침투했는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다. 차량 통행 금지는 물론이고 붕괴 우려에 대비해 지탱 케이블을 설치하는 응급 조치를 해놓았다. 最初に作った頃に塩害というものが分かりませんでした。で30年ぐらい経ってぼちぼちおかしく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ですね、どうしても、耐えきれない、掛け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状態に陥っています。だから最初に日頃からですね、最初からきちんと、作っておけばよかったと。人間で例えるとこれは肝臓病とかあるいはがん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出てきているような状態になってます。だから普段から 나무집들이 많은 곳에서 다리 같은 구조물 피해는 금세 발견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칫 붕괴되기 전에 피해를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일본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일본 국토교통청에서는 일본 전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다리를 대상으로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해풍의 염분으로 발생한 피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どれぐらいの塩の量があれば錆び出すか、それから、こういう錆が起きた時に構造物がどのような状態になるかというのを調べることも非常に重要なことです。で私どもでは現場から持ってきましたこういう実際に使われて塩害を受けた橋梁で実験をやりまして、コンクリートの表面から中の方に塩がどれぐらい染み込んで
でそのどれぐらい染み込んだ場合にどれぐらい、鉄筋あるいはこういうスティールの材料が錆びるかというのを、細かく調べております。 이후 1984년부터 무려 3년간 일본 전역에 걸쳐 해안 지역 266곳에서 해풍의 염분량을 측정했다. 기존에 있던 바닷가 교량에서도 매월 염분량 변화를 일일이 조사했다. 그래서 다리를 지을 때는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법에 적용하고 있다. 해풍의 염분 피해가 제일 심한 지역부터 낮은 곳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고 심한 정도별로 내부에 들어가는 철근의 두께 정도를 다르게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았다. 違います。それは違います。というのはそこのエリアにおける条件に合った橋を作らなきゃいけませんので、先ほどの指針あるいは基準によっておのずと変わっ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同じように全く海からの潮風あるいはこの飛来塩分が来ないところとその影響をものすごく厳しく受けるところではですね、作ってくる作り方対策も変わってくるはずです。 같은 바닷가 지역이라도 해풍의 염분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은 구조물을 다르게 짓는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무려 20여 년 전부터 해풍의 염분량 조사를 끝내고 현실에 반영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일본은 20년 전에 이미 각 지역별로 염분량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앞서 해풍의 염분이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렇다면 해풍의 염분량이 해안과 내륙의 부식 속도에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를 주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국해양대학교 김기준 교수팀과 함께 부산 지역의 부식 속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바닷가로부터 2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직접 제작한 부식 시험 장치를 설치했다. 먼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강판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위에 페인트를 한 겹치한 것과 세 겹치한 것을 각각 설치했다. 페인트의 칠 정도에 따라서도 부식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부식이 강하다는 아연 도금을 한 시험편과 알루미늄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등 총 7가지 종류가 실험 대상이다. 만일을 대비해 예비 시험편들도 아래 부분에 설치해 두었다. 이번에는 바닷가로부터 1km 떨어진 지점에 똑같은 종류의 금속 시험편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가장 내륙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곳. 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역시 앞에 두 곳과 동일한 시험편을 설치했다. 해안과 내륙 쪽의 부식 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이번 실험은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실험 기간은 총 7개월. 이제 7개월이 지나면 적어도 부산에서 바닷가 쪽과 내륙이 실제 어느 정도 부식 속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개월 후 먼저 내륙 쪽에 설치한 시험편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일반 강판의 경우는 녹이 많이 쓸어 있었다. 페인트를 칠해놓은 시험편들은 사이에 흠집을 준 것만 녹슬어 있었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에서는 녹슨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육안으로 볼 때는 10km 지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바닷가 바로 인접한 곳에 설치해놓은 금속 시험편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눈에 보기에도 앞에 두 곳과는 녹슨 정도가 완전히 달랐다. 강판은 물론이고 페인트를 칠한 시편도 상당히 녹슬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부식이 강한 금속이라고 하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에서도 해풍으로 인한 부식 흔적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바닷가로부터 내륙 지점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 부식 속도 차가 났을까? 정확한 부식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녹슨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녹슨 부분을 제거하면 처음 시험편을 설치했을 때 무게보다 줄어들 것이고 그 차이를 알면 정확한 부식률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손으로 녹슨 부분을 일일이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초음파 세척으로 녹슨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작업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험편의 무게를 일일이 재어 7개월 전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러 시험편 가운데 가장 부식이 심한 것이 일반 강판이었다. 그리고 해안가 25m 지점이 다른 두 곳에 비해 2배 정도나 빨리 부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를 한 겹 칠한 건 역시 바닷가 지역이 다른 두 곳에 비해 월등하게 빠른 부식 속도를 나타냈다. 금속의 재질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이 가장 심한 부식 정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25m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륙이라 할 수 있는 두 곳의 경우도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부식 속도의 차이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부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7개월간의 실험 결과는 부식의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의 부식 속도가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7개월 정도의 시간에도 바닷가와 내륙 지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문제는 해풍으로 인한 부식 현상이 지역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자칫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같은 해안 지역이라도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 부식 정도가 제각기에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건물을 지을 때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다르게 지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식 지도의 원리이기도 하다.
부식 속도가 동일한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우리가 등고성 그린 것 같이 등 부식 속도를 선으로 만드는 거는 부식 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를 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부식 사이트를 이 대한민국에 100개, 1000개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나름대로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그거에서부터 부식 속도를 가지고 예측해서 하나의 어느 정도 가상적인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결과를 합쳐가지고 매핑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전역의 해안 지역에 대한 부식 상황을 나타낸 부식 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도 해안 지역 위주로 만들어진 부식 지도가 있고 호주 역시 해안가 지역 위주로 보다 세부적인 부식 지도가 있다. 물론 해풍에 의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내륙 지역에서까지 일일이 부식 지도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안 지역에서의 해풍의 연분량 조사, 나아가 부식 속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전체 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어느 위치에서의 부식율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 위치에 건설하는 어떤 구조물, 그것이 철골 구조물이라도 그렇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도 정확하게 그 부식 속도 또는 부식률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 구조물의 그 내구성, 수명을 훨씬 연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어떤 부식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내륙에 비해 바닷가 지역의 부식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연분량이나 부식 속도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보니 일단은 해풍에 잘 견딘다는 비싼 재료들을 갖다 쓰기에 바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계에 나와 있는 외국에 있는 걸 그대로 쓴다든가 이유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일본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용도가 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썼으니까 저기도 되겠지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풍의 연분량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부식 속도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원리가 더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부식과 관련한 비용이 GDP, 즉 국내 총생산의 6%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해풍이 나르는 연분이 우리의 구조물에 자칫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일링이라 그래가지고 그 구조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당연한 현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선 그거 다 부식 현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6.25 이후에 구조물을 다 거의 새거로 짓고 동시에 지금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50년은 부식 사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새거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생기면서부터 해풍은 있었고 오랜 세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 조상들이 해풍으로 인한 곡식의 피해를 걱정하던 때와는 이제 사정이 다르다. 삼면이 바다인 특성상 우리는 해풍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없다. 해풍이 실어 나르는 연분 피해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해풍에 들어있는 연분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해풍 연구가 전무한 우리에게 이제는 위기의 시기가 오고 있다. 해풍은 쉬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다.